우리가 크립토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뭐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전망들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가 되거나 대규모 부채 상황이 맞물려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 충격을 주게 되면 시장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냐? 물론 이제 그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의 레거시 금융, 이 크립토 금융과의 어떤 권력 싸움이 있는 것도 한쪽 축에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이 가상자산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윤리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이제 태클이 좀 걸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요새 투자 시장을 보면 어질어질하죠. 비트코인 오히려 변동성이 되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코스피만 보더라도 주도주 포함해서 거의 상반기 때 한 30분 넘었을 정도로 꽤 자주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조금 보는 면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오늘 좀 주로 다룰 내용은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반기 때 우리 비트코인 또 크립토 시장이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러한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예측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변수가 뭔지 알고 그런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AI 섹터로의 유동성이 쏠림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준의 하반기 금리에 대한 경로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안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중간 선거도 있고요. 이번 하락장을 거의 주도했던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의 현재 상황 또 비트코인 매도 현황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AI 유동성입니다. 우리가 크립토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립토 시장은 유동성의 함수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많으면 이 크립토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50%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성이 다른 쪽으로 쏠리는 거라고는 우리가 예측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디로 쏠렸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I 섹터로 유동성이 많이 갔죠. 그래서 AI 섹터가 거의 유동성의 블랙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립토 자금이 AI 관련 주식 인프라 다 빨려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들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해서 꽤 많은 상승을 좀 보여왔었고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이런 것들 좀 나아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전망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붐이 우리가 있었는데 거의 우리가 수조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단기간에 유의미한 좀 수익을 좀 창출하지 못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이 좀 악화가 되거나 대규모 부채 상황이 맞물려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유동성 충격을 주게 되면 시장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 크립토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AI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의 하나의 그 AI 혁명 수준을 변화가 올 거라고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유동성 리스크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시장의 기대와 실제 나오는 성과들의 괴리감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도 AI발 유동성 쇼크일 수도 있다. 중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AI 시장에서의 어떤 과열들이 조정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약간 되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쇼크가 오면 이런 위험 자산들은 다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하반기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변수로 좀 계속 관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최근에 보더라도 우리 코스피에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줄곧 계속 상승하던 이제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로 주가가 많이 견인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익 실현 면부터 나오고 너무 과열됐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계속 간다라고 하는 쪽도 있으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다른 의견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폭락되는 시기가 있고요. 폭락이 되다 보니까 어떤 투자자들이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오는 흐름들을 일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 수치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디지털 투데이의 7월 14일 기사긴 한데 코스피가 이제 거의 9% 정도 급락을 하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하고 이런 금액들이 실제로 업비트나 주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연결되는 모습들이 지금은 일시적이지만 하반기 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런 이제 흐름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가지 정도를 좀 패키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왔고 11월 중간 선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제 시장의 전망들이 좀 강하게 있죠. Higher for longer. 그래서 고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면 우리 과거에 2016년도부터 해서 거의 뭐 1% 미만의 금리에서 2018년도를 거쳐오면서 금리가 좀 올랐다가 코로나 때 다시 거의 이제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했기 때문에 급격히 금리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가 2022년도 시기고요. 이때 비트코인 모두 위험 자산들이 다 폭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작년 전망하기를 올해부터 금리가 단계적으로 인하될 거다라고 좀 내다봤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좀 내려오긴 했으나 지금 여기에서 동결 또는 약간 더 인상 이런 흐름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또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가를 올리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 약간 위치인데 이런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패드워치를 좀 보면 패드워치는 이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확률로 보여주는 좀 도구니까 선물 데이터 가격을 가지고 온 거죠. 보면 7월 달에 있는 FOMC에서는 동결이 될 확률을 86%로 봐요. 금리가 더 인하되지 않고 인상이 한 13% 정도 이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패드워치를 봐도 되지만 최근에 그래도 적중도가 되게 높은 이제 폴리마켓 같은 예측 마켓을 보더라도 7월 달에 거의 94%가 동결된다.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반영이 된 지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6일에 또 있죠. 9월 16일에는 동결에 대한 확률이 한 41% 좀 떨어지고 그보다 더 금리 인상에 대한 게 더 많습니다. 58%가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 기대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7월 16일자 기사인데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2.7%까지 거의 한 3년 6개월 만에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목표치가 2%잖아요. 2%를 좀 크게 상회를 하니까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시장에 약간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좀 호조가 되다 보니 또 성장률이 또 상향으로 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또 어떻게 보면 선반영?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금리가 매파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미리 먼저 올리는, 또 금리 차 갭이 커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쪽을 보면 큰 물결이죠. 인하보다는 동결과 인상 쪽으로 간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금리가 장기화되면 여러분 대출이자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위험 자산들, 주식이나 크립토 쪽에 위험 자산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위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현재는 이게 뭐 한국은행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크게 없다. 이미 예상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FOMC 같은 경우도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은행 같은 국내 같은 경우도 한 번 인상이 연내에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때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가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정책 변수이긴 하죠. 클래리티 법안은 결국 통과가 되면 아마 규제 명확성이 조금 가시화되니까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지연이 되면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약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한 34% 정도 확률을 보고 있거든요. 연내 통과를. 낮잖아요. 그러니까 연내 통과 확률이 낮은 게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만약 이 상황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제 시장에 어떤 전환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겠죠. 근데 이대로 해서 뭐 올해 안 통과가 안 되면 이미 가능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 자체가 시장이 엄청나게 더 악재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반영돼 있다고 좀 본다면. 근데 최근에 가능성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이제 하원에서 통과해서 왔고 은행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돼서 왔는데 상원의 미국이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데 몇 표가 필요하냐면 60표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공화당이 53석입니다. 지금 7석이 좀 부족한 거죠. 이걸 민주당 측에서 이제 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별세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 석이 더 빠지게 되죠. 그리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의원이 또 입원을 했어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2표 더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7석도 어려운데 2표 더 필요하니까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냐? 물론 이제 그 JP 모건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국의 레거시 금융, 이 크립토 금융과의 어떤 권력 싸움이 있는 것도 한쪽 축에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이 가상자산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윤리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태클이 좀 걸리는 거죠. 최근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재산 공개했을 때도 이제 크립토 자산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미 크립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보니까 이제 트럼프 코인이라고 아시죠? 트럼프 코인의 라이센스비도 로열티도 이제 받았던 수익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미국이니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태클을 걸고 있는 부분이라서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속도가 안 나고 있다. 그런데 다 대비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이 통과가 빨리 안 되면, 입법이 통과가 되기 가장 좋은데 그 미국의 행정적인 부분에서로 진도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미 레귤레이션 크립토라고 해서, 그러니까 입법이 안 되면 우리는 행정 규칙을 가지고 이 클래리티 법안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규제가 좀 명확화되고 이제 크립토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고 증권과 상품에 대한 이런 부담을 좀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요. 아마 지금 이제 SEC에서 발의를 해서 행정 규칙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면제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설립 초기 프로젝트 한 4년 이내에 어떤 백서를 잘 준비를 해놓으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이게 하나가 또 있고, 이제 펀드레이징 면제, 자금 조달 면제라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성숙한 발행사가 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7,500만 달러 정도 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공시로 요것도 하나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계약 세이프 하버 조항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게 결국은 증권성 이슈를 조금 해지를 해주는, 토큰을 발행하는 창업팀이 나름의 이제 운영 노력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창업팀의 노력이 들어가죠. 근데 어느 정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면 창업팀 노력이 빠지더라도 탈중화가 된 환경에서 네트워크가 돌아가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 토큰은 이제 더 이상 증권이 아닌 형태로 인정을 해주는, 이게 결국은 클래리티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SEC 차원에서 행정 규칙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안 되더라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SEC 차원에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법안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뭐 SEC 위원장이 바뀌거나 하다면 또 다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긴 한 거죠.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그걸 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간선거 한번 보면요. 아무래도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폴리마켓의 전망을 보면 공화당 압승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완승이 한 45%, 그리고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렇게 반반하는 게 또 41%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공화당 쪽 압승이 계속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비중을 보면 줄어들고, 민주당 완승이 계속, 여기 하늘색이거든요. 하늘색. 민주당 완승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좀 트럼프 행정부가 좀 지지를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이제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냐면,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친크립토 기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다 보니까 공화당이 확실히 우세가 되면 여러 가지 법안 통과나 제도 속도가 빨라지고 아마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좀 긍정적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압승을 하거나 강세가 된다면 아무래도 뭐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엄격한 소비자 보호, 윤리 규정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를 하게 되니까 트럼프 가문에 대한 뭐 견제 심리도 있고, 법안들이 더 보수적으로 또 수정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제 크립토 시장만 본다면 이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이 우세가 되는 것이 크립토 시장에선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근데 이것도 투자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미 반영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화당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여론조사나 폴리마켓 예측 마켓에 나와 있고, 이런 것도 반영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측과 다르게 공화당이 다 선전을 한다면 그땐 또 시장이 더 좋은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공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래티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번 크립토 하락장에는 이 스트래티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지난번 상승장에서 스트래티지와 같은 DAT 기업들 있죠,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 가격을 올린 이유가 가격을 내리는 이유로 나중에 되는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건데요. 스트래티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제가 타임라인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던 10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MSCI 지수에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 그러니까 DAT 기업이죠, 트레저리 기업들을 좀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악재로 작용한 거죠. 이게 MSCI에서 제외가 된다는 건 뭐냐면 각종 지수에서 다 제외가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가는 자동으로 이런 트레저리 기업들의 매수가 되는 금액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악재였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10월 12일 날 이후부터 폭락을 하게 된 것도 비슷한 시기라서 이런 악재도 좀 있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제외가 안 됐어요. 이게 올해 1월달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슈가 또 뭐였냐면 증권신고서에 4월달에 자사의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된 거죠. 이것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해서 흔들렸고, 실제로 그로부터 한 달 좀 뒤에 32비트를 매도를 합니다. 32비트 매도한 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모아서 팔지 않겠다라고 한 이런 스트래티지가 이 홀딩만 하겠다는 전략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이걸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또 그로부터 한 달 좀 뒤에 6월 달이죠, 실제로 한 3,000개 넘는 비트코인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우선주 상품이죠, STRC에 이자를 주기 위한 재원으로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시장에 좀 불안감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고, 물론 그게 또 6월 말쯤에 나름의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또 발표를 하면서 안심을 좀 시킨 부분이 있어서 가격을 좀 반등을 하게 되는 흐름까지 왔습니다만, 여전히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좀 이슈는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악재는 넘어갔지 않나? 왜냐하면 스트래티지가 팔지 않겠다라고 한 이 전략과 선언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미 팔았고, 그래서 32비트가 아니라 6월달에 3000비트 넘게 팔았을 때는 오히려 가격 영향이 덜 받았거든요. 이게 처음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이제 회사의 어떤 캐피탈, 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인데 팔지 않는 자본이 어딨어. 필요할 때는 팔고 그걸 가지고 어떤 비용으로 쓰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큰 악재는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핵심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84만 개. 저게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약세장의 최선의 투자 방법은 바닥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약세장에 진입한 이 구간 자체를 꾸준히 적립 투자로 모아가는 전략이 최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평단가를 가장 낮출 수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 있어요, 6개월간 비트코인 모아가는 챌린지를 해보자 같이, 그런 의미에서 했고, 이 MVRV 데이터와 비트코인 가격인데 결국은 이 하락장입니다. 이 빨간색 표시해둔 MVRV Z 스코어가 한 0.5 미만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 0.5까지 오는 요 시기, 과거에는 뭐 6개월일 때도 있었고 1년일 때도 있었는데 요 구간 자체를 그냥 계속 꾸준히 적립 투자를 한다면 꽤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고, 시장의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자산에 대한 공부, 왜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반기 비트코인을 반등을 바라볼 때 필요한 변수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